오늘은 이제 비문학만 해서 이 교재를 끝낼 거야. 끝낼 거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문학, 비문학 이렇게 나갈 거고. 그래서 선생님 어쨌든 간에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비문학이긴 해. 비문학이 워낙 중요하니까. 읽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문단 번호부터 한번 써볼게요. 2개 문단, 그 다음에 3개 문단, 4개 문단, 그리고 5개 문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체크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이게 왜 지금은 체크하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은 우리한테 수능이 급한 건 아니야. 수능이 급한 게 아니고 최대한 이제 기초를 다져서 정말 급하게 국어로 공부를 할 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선생님이 이제 입시, 이제 재수생, 고3 요것만 거의 한 15년, 20년 요 정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좀 지치기도 했어, 선생님이. 매일 아침 7시 출근해서 맨날 밤 11시까지 주 7일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지쳐서 좀 내려놓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좀 쉬면서 이제 재수생이랑 고3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애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선생님이 항상. 얘는 도대체 1학년 때 뭐 했을까? 도대체. 1학년 때 뭘 했길래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야, 만약에 내가 1학년 되면 최소한 고3 때 할 수 있는 밑바탕 정도는 만들어놔야지 않냐, 이거야. 고3 때 문제 푸는 요령이든 뭘 정리를 해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1학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 첫 번째가 글 읽는 방법. 도대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돼야 돼. 그리고 문학에서는 개념,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거기서 작품 해석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요. 그래야지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최소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소리는 안 듣는다는 거지.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비문학에서 기본은 뭐냐? 글 읽는 건데, 이게 목적은 체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닐 거잖아. 여기 세모 치고 동그라미 치는 거에 목적은 있지 않아. 목적은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 풀 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막 체크하라 그러면 체크하다 보니까 글이 안 읽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체크를 위해서 글을 읽는 거야. 글을 읽으려고 읽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의 오래됐잖아. 이제 비문학 하는데. 그지? 좀 됐지? 이제 체크하는 거에 신경 쓰이니 지금? 이거 체크해야 돼. 이건 동그라미 이런 거 신경 쓰이니? 안 쓰이지. 연우는 어때? 막 그런 거 막 신경 써야 될 만큼 힘들어, 체크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체크가 되지. 그 과정이 먼저 돼야 돼. 선결돼야 돼. 지금은 체크하면서 읽다 보니까 글이 안 읽히고, 글 읽다 보면 체크가 안 되고 막 그래. 근데 목적은 글 읽는 게 목적이니까 체크가 뭐가 중요해? 글만 잘 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체크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면 나중에는 이게 체크를 해야, 내가 했나 안 했나도 몰라.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거야. 다행히도 그 정도로 되지, 이제. 무의식 중에 되지.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중심 문장 찾을 때라든지 또는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체크가 좀 힘든 사람들도 일단은 체크에 먼저 집중을 하도록 해. 알겠지? 체크가 안 되면 나중에 글의 구조화가 잘 안 되니까. 자, 첫 번째 문단 가볼게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돼. 여기서는 뭐가 나오지? 앞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능동적이라는 거야. 능동적인 읽기는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게 능동적인 읽기가 아니야. 그건 되게 수동적이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하고 요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하고 요약. 되게 수동적인 거야. 능동적인 거는 여기서는 무엇이 나올 것 같아. 진짜 나오나? 앞으로는 어떤 내용이 진짜 그런가? 능동적인 독서는 예측과 확인이야. 자꾸 예측하는 능력. 앞으로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걸 확인해 보면서 그게 맞다면 나의 예측하는 능력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포틀렛이라는 관습이 있다라고 있죠. 이 포틀렛 관습이 중요할까? 처음에 나오는 건 우리한테 화두를 던지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얘가 아닐 거야. 좀 더 읽어보자고. 행사를 연 마을의 수장은 자신이 쌓아온 재물을 초대받은 마을 사람의 다른 마을의 수장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기도 한다. 손님들은 선물을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 복수를 맹세하는데 복수의 방법이란
그동안 선물을 주는 사람들에게 답례 포틀레츠를 열어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여 준다는 것이다. 이게 나오지. 여기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니? 포틀레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그치? 근데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갈지는 예측할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럼 이 글은 한 번 더 읽어봐도 안 나와. 그럼 여기는 포틀레츠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밑줄만 그어줘. 그리고 나서 포틀레츠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해도 돼. 만약에 포틀레츠 물어보면 여기 한번 오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초기의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포틀레츠라는 관습을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방적인 증여로 파악하고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생활 양식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하지만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 하나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체크를. 그럼 구야 여기 앞에는 체크를 어디다 하나 해줘야 될까? 체크리스트 그 중에 하나 뭐 있지? 어디다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떤 체크를? 괜찮아. 다시 틀려도 돼. 뭐. 초기에 인류학자들이지. 얘네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초기의 인류학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 그러면 이 그림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포틀레츠에 대한 초기 인류학자들의 생각 나오는 거잖아. 반면 뒤에 나와 모스와 레비스트로스 인물이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정작 중요한 건 하지만 앞이라고 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해줘도 돼요. 모스와 트레비스와 같은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츠를 호혜적 교환 행위로 바라보았다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호혜적 교환 행위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개념은 항상 이런 식이야.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 안에 어려운 말이 있어. 그럼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한 게. 호혜적 교환이란 일반적인 경제적 교육, 즉 사물의 가격을 측정하여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항상 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앞과 뒤가 똑같은 말이야. 일반적인 경제적 교육, 그것이 곧 뭐냐면 사물의 가격을 측정하여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행위 이런 거야. 이거와는 달리 돌려받은 대가나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사물을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게 호혜적 교환이야. 모스에 대한 설명 다시 나오죠. 포틀레츠가 자발성을 띤 증여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환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모스는 이러한 포틀레츠가 집단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라고 나와있지. 여기서는 봐. 자, 선생님 봐.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앞에서는 포틀레츠가 뭔지 설명을 해줬지. 초기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츠 이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후대 인류학자는 다르게 생각했지. 어떻게 생각했죠? 아니. 후대 인류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봤죠? 호혜적 교환이라고 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그런데 맨 마지막도 밑줄인 건 맞아요. 맨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면 후대 인류학자 중에 여기서는 모스와 레비스 중에 누구의 의견이 나오지? 모스의 견해가 나오지. 그지? 그럼 모스의 견해가 여기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누구의 견해가 나오겠니? 그래, 레비스트로스 견해가 나오겠지. 이런 게 예측인 거야. 능동적 읽기는. 항상. 하지만 나왔네? 그럼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혜적 교환이라고 봤구나. 호혜적 교환 뜻. 모스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 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 봐. 레비스트로스는 나오지. 그럼 여기서는 레비스트로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밑줄을 그을 때 얘를 묶어주는 게 중심 문장이잖아. 묶어준 게 뭐야? 얘였어. 맞지? 그러면 얘의 밑줄은 이 문단만의 밑줄이 아니라 어디 것까지? 이 밑에 것까지 포함하는 밑줄이 되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잘못하면 아니겠지만 이 세 번째 문단의 밑줄이 뭐 할 수도 있겠니?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긴 문단에 없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럼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주면 만약에 세 번째 문단에 밑줄을 그는다면 누구의 견해가 밑줄이 되지? 레비스트로스의 견해가 밑줄이 되지. 그럼 병렬적으로 위치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게 모스 거잖아. 그럼 모스의 견해에도 뭐가 돼 있어야 돼? 밑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도
모세의 것도 밑줄 한번 해둘 것 같아. 요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 후대 인류학자의 견해가 나오지, 그 중에 여기서는 무슨 견해? 모세의 견해. 여기서는 레비스트로스의 견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글의 구조가 간단해지지. 그러면 이 모세의 견해의 밑줄은 이 문단의 중심 내용. 레비스트로스의 견해는 이 문단의 중심 내용. 이 두 개를 묶어주는 얘는 요 문단과 요 문단과 더 나아가서는 이 다음 문단까지의 밑줄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돼. 자, 그러면 레비스트로스 여기 나가볼게. 그럼 여기 레비스트로스는 이 포틀레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심이 있을 거라고 한번 가보자. 레비스트로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포틀레치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하는 원리로 제시했다. 나오죠. 폐쇄적인 집단은 환경의 변화나 주변의 침략에 쉽게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교환을 하며 다른 집단과 사회적 유대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포틀레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주고 이 부채감을 다시 선물로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만들어 결국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라고 나왔지. 한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는 내용이 확 전환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일단 끊어줘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레비스트로스의 견해는 어디가 밑줄일까요? 한편 앞까지의 내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묶어줄 수 있는 밑줄. 승우가 한번 얘기해볼까? 어딘 것 같아? 이때? 이때부터 끝까지? 요거랑 요거는 맞긴 한데 너무 길지? 이걸 요약해서 뭐라고 했니? 사회 성립의 원리로 제시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 사회가 성립하는가?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걸 묶어주는 건 좀 더 이렇게. 이 사회 성립의 원리가 뭐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사회적 유대를 맺어야 한다. 이 내용인 거니까. 한편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단과 결혼을 하는 것이므로 레비스트로스는 교환을 위해 친족 간의 결혼 금지가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로 인해 우리 부족의 사람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부족으로 들어오는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족 간의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져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들이 형성됨으로써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말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굳이 안 해줘도 될 것 같긴 해요. 여기다는. 포틀레치가 호혜적 교환이야. 호혜적 교환에는 선물 주는 거. 근데 그 호혜적 교환에는 모두 포함시켰어. 모두. 친족 간의 결혼 금지도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잖아. 두 가지 다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번호를 매겨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유대를 위해서 아까 순간 말했던 거 상대방에게 선물 주는 행위가 유대를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 뭐라고?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야. 이 두 가지 역시 뭘로 묶어버렸어? 호혜적 교환이라고 본 거야. 됐지? 근데 지금 한 것도 있잖아, 준성. 지금 한 것도 조금 깊게 들어간 거야.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 줄 거냐면 포틀레치를 바라보는 두 학자, 인류학자의 견해야. 모세의 견해, 레비스트로스의 견해. 이렇게만 봐도 돼. 문제 풀 때 그 두 가지만 봐도 어느 문단에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찾아도 되거든. 근데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다음, 이처럼 정리하네. 레비스트로스는 포틀레치를 교환의 구조나 사회규칙이라는 체계에서 틀어서 이해하고자 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인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결혼 제도도 인간이 어디지? 읽다 까먹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인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결혼 제도도 인간의 본성이 아닌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렇게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다른 것과의 맺는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는 관점을
구조주의라고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아니며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했어. 결국은 이 교환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성립이와 관련돼서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선생님은 여기다가 밑줄을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구조주의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이 관점에 따르면이니까 여기가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봐도 돼요. 둘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까지 가볼까?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은 어떤 고립된 개인으로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회 구조가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보다 그 인간이 속한 사회 구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소유를 중시하고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역시 현대사회 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특성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그의 연구는 현대사회 구조 변화가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 마지막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의의나 가치고요. 여기서는 모든 인간 행동은 뭘로 봐야 된다? 뭘로 봐야 된다? 고립된 개인으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만 해도요. 선생님 그래 구조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에 항상 정리를 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포틀레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런 거 북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이런 포틀레치라는 게 있대. 그런데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거 너무 비합리적인 거라고 봤어요. 하지만 후대 인류학자 모스와 레비스트로스는 얘를 호혜적 교환 행위로 봤어요. 호혜적 교환 행위 설명 나오지? 모스는 이게 실제적으로는 교환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봤어요. 모스의 견해는. 근데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여기에 더 나가서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하는 원리로 제시했어요. 선물 주는 행위는 이렇게 부채감을 주고 다시 또 한편으로는 집단 동맹을 맺기 위해서 친족 간의 결혼 얘도 호혜적이라고 본 거야. 이처럼 레비스트로스는 포트레치를 교환의 구조나 사회 규칙이라는 체계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자 한 거야. 사회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관점에 이런 걸 구조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결단의 주체가 아니라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사회 구조에 의해서 인간들의 삶이 결정되는 거야. 이게 구조주의.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은 어떤 고립된 개인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모든 거 뭘 통해서? 사회 구조 속에서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런 결론은 이거야. 맨 처음에 얘기했던 포틀레치는 인간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든 거야? 인간의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래? 아니야. 이 사회에서 그렇게 되기를 하니까 된 거야. 그래서 포틀레치의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로 보지 말고 사회 전체 구조 속에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준서가 됐냐? 자, 가보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사실적 사고고요. 사실적 사고고 이거 내용 유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게 몇 번째 문단에 있지? 이걸 찾는 거고 본문에 키워드가 있으니까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트레치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자, 후대 인류학자들 몇 번째 문단에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맞아요.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동그라미. 초기 인류학자들 했어요. 여기가 키워드죠? 몇 번째 문단에 했는데 역시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미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 보았다. 맞습니까? 예, 되게 쉽죠? 일반적인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나니 일반적인 증여 자 찾아보면 되겠죠? 몇 번째 문단에 나오죠? 쭉 봐서 안 나오면 체크해도 돼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라는 말이 나와요. 찾았어요? 몇 번째 문단? 못 찾으면 세모. 못 찾으면 세모 치고 넘어가도 돼. 안 나왔니? 못 찾겠지?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좋아. 일반적인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맞습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찾아지면 찾아지는데 만약에 쓱 봤는데 못 찾는 경우도 있잖아.
그건 세모치고 빨리 넘어가. 왜? 선택지 5개 중에 하나 몰라도 풀 수 있어. 나머지 가지고. 다음. 일반적인 경제 교육은 사물의 가치를 따져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포틀레치와 차이가 있다. 자, 이거 몇 번째 문단이죠? 일반적인 경제적 교육. 2번째 문단. 자, 포틀레치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포틀레치는 더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 후회적 교환이라고 봤지? 이렇게.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를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답례의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후회적 행위라고 봤다.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죠. 거기 선택이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이 들어가지, 거기에? 의무, 그렇지. 의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거 몇 번째 문단을 통해서? 후대 인류학자니까 몇 번째 문단? 2번째 문단. 이렇게. 그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서 찾아내잖아? 그러면 굳이 얘를 해설지를 볼 필요도 없어요. 본문에서만 찾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도 아까 이게 일반적인 증여라는 말이 이걸 왜 못 찾냐면, 잘 찾기 힘들었냐면, 우리는 글의 구조나 흐름을 이렇게 보잖아. 근데 흐름에서 곁까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얘를 찾기가 좀 힘든 거야. 보통 1, 2학년 때는 5개 중에서 5개가 다 중심 흐름에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찾기 쉬워. 근데 학년을 거듭할수록 5개 중에서 처음에는 1개 정도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데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2개, 심지어 3개까지 흐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도 찾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 이렇게. 자, 24번 문제 가볼까? 기억에 대한 이 문제가 선생님은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되게 잘 풀어야 된다고 봐. 기억에 대한 레비스트의 견해지 가장 적절한 것이잖아. 얘는 무조건 뭐라고? 얘는 무조건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이거에 대한 답을 정해가지고 와야 돼요. 레비스트로스는 기억이 뭐예요? 어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고 했지. 친족 간의 결혼 금지하고 문제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레비스트로스는 이 친족 간의 결혼 금지를 뭘로 본 거야? 쭉 읽어봐야 되겠지. 한편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좁게는 여기서부터 교환을 위해 그는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이를 통해서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져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지. 또 뒤에 더 나아가서는 경제 규칙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이 형성됨으로써 인간의 자연 생태에서 문명 상태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봤지. 결국 친족 간의 결혼 금지는 호혜적인 관계고 이걸 통해서 사회 공동체가 형성된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된 거잖아. 자, 그걸 머릿속에 놓고 가보자고. 이걸 생각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차이야. 야, 부족간의 동맹을 약화시켰어요? 약화시켰어? 강화시켰죠. 인류의 보편적 현상이 아닌 인간 본성이라고 나오니? 인간 본성이 아니라 얘는 무슨 주의 입장이야? 구조주의. 구조가 결정한다고 봤지? 얘도 X. 사람을 받아들인 부족은 부채감을 덜게 하고 보낸 부족은 부채감을 갖게 하는 규칙이다? 아니요. 이런 내용도 안 나오죠? 아까 머릿속에 뭐라 그랬어? 호혜적 교환, 유대감 형성, 사회가 만들어낸 거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구조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벗어나 문명 상태로 발전한 상황에서 사회적 구조에 성립된 규칙이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 상태로 발전한 상황에서 아니지. 뭐라 그랬니? 얘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뭘로 갈 수 있다? 문명 상태로 갈 수 있다는 나오지.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후회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규칙이다. 맞지? 5번 정확하게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서술형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 만약에 이거를 있잖아. 앞에서 딱 봤어. 친족 간의 결혼 금지만 보고 바로 선택지로 넘어갔다고 치면 친족 간의 결혼 금지가 딱 보고 넘어왔어. 약화시킨가? 넘어가. 아니네? 이렇게 볼 거야. 개별적으로 형성된 규칙인가? 또 봐. 개별적 아니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함정에 빠질 확률도 훨씬 좋아. 얘는 무조건 서술형. 레비스토 뭐 봤어? 호혜적 교환. 그치? 유대 강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문명 국가로 나아가게 된 거. 하고 넘어오면 앞에 안 넘겨봐도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4번에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 됐나요? 왜 이 문제를 중요시하는지 알겠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고 정확성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다음 25번. 자, 요것도 봐요. 얘는 3점짜리죠? 3점짜리는 어려워서 3점짜리가 아니라 유형이 3점짜리인 거예요. 이런 유형이. 문제를 잘 읽어볼게요.
윗글의 구조주의와 보기의 사상을 비교한 거지. 비교 감상한 거죠. 윗글도 중요하고 이 보기도 중요한 거겠네? 비교한 거면 머릿속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머릿속에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복잡하고 흔들려요. 항상 하나씩 보는 게 좋아. 그래서 뭐부터 볼까? 뭐부터 봐? 우리가 읽은 구조주의부터 보도록 할게. 그러면 구조주의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가져와야 되겠지? 그러면 구조주의가 나와 있는 것에서 살짝 한번 넘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구조주의가 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구조주의는 모든 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나 사회 성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구조주의와 실존주의는 모두라고 했으니까 구조주의만 볼게요. 모든 인간을 자신의 결정을 책임을 지는 결단을 주체로 보았다. 구조주의 맞아 틀려? 구조주의는 이 얘기야? 아니지. X 틀렸네? 혹시 답이 1번이니 그러면? 답 몇 번? 1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 이건 운이 좋아서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야 10문제 중에 3문제라도 이렇게 운 좋게 나오면 좋잖아. 2번으로 가볼까?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맞지? 사회가 결정하는 거니까. 3번은 내비두자고. 전통 철학에서는 구조주의와 달리 인간에게 충실하게 실현해야 할 본질이 미리 얘는 여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전통 철학이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 가지고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그때 가서 얘를 읽어보고 얘랑 맞춰보자고. 이렇게. 미리 모든 경우 수를 다 염두에 두고 문제 푸는 것보다는 항상 머릿속에는 한 개만 정확하게 딱 임팩트를 가지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 싹 풀어보면 되는 거야. 어때요? 이 문제 괜찮지? 어렵지 않지? 근데 이 문제 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 니네도. 준서가 왜 이게 3점짜리일까? 도대체? 이 정도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점짜리는 어려워서 3점이 아니라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3점인가. 유형으로 분류한 거야. 난이도에 따라 분류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3점짜리는 비문학에서 3점짜리는 번호도 거의 정해져 있어. 수능에서 12번 문제, 16번 문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제일 고난도 문제. 수학에서도 그 4점짜리 어려운 거 두 개 나오지. 3점짜리 하나 4점짜리 나오잖아. 그러면 국어에서도 그 두 개 유형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럼 국어를 풀 때 나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1등급 그 별표 쳐놓고 넘어가 아예. 넘어가고 풀고 나서 시간 남아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다음 갑시다. 오케이. 볼고요. 자, A, B의 의미로 쓰인 얘가 바르게 짝지어진 거야. A는 다른 말로 바꿔보라고 그랬죠. A와 B를. 자, A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선물을 준다. 한자로 뭐라고 선물을 준다는 걸 다른 말로 바꿔. 선물을 주다. 다른 말로. 좀 고급스러운 말로. 선물을 제공하다. 어때? 선물 제공하다는 말 괜찮아? 그러니까 제공하다는 말로 바꿔볼게. 제공. 근데 제공은 물질적인 걸 주는 거니 아니면 정신적인 추상적인 걸 주는 거니 지금? 그래.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야. 물질적인 걸 제공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냐 선생님 봐봐. 뭐만 보는 거야 또? 선생님이 있잖아. 이 순서대로 푸는 게 좋다고. 이렇게 A, B 순서대로 푸는 게 좋지. 이렇게 풀면 힘들어져. 그러면 A를 봤지? A와 관련 다 봐. 그는 아이에게 용돈을 제공했다. 말 돼 안 돼? 용돈을 물질적인 걸 제공했다. 맞지? 용돈 제공해도 맞지. 학생에게 책을 제공했다. 맞지? 오늘부터 너에게 3일의 시간을 제공하겠다. 제공하다는 말은 되겠지만 물질적인 건 추상적인 거야. 시간은 추상적인 거는 X. 기쁨도 추상적인 거지. X. 그래서 추상적인 거지.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꿀 때 구체적인 거냐 아니면 추상적인 거냐로 구분 기준도 될 수 있겠지. 이것도 머릿속에 생각해 두는 거야. 항상. 다음 B 다른 말로 가볼까요? B. 부채감. 감이 느낄 감자네. 부채감을 주는 거지. 얘는 추상적인 거야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 그래. 그럼 몇 번? 1번이야 2번이야? 1번. 먹이는 구체적인 거지. 그래 틀렸고.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제 비문학 지문을 풀 때 커다란 전제 조건들이 있어.
첫 번째는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문제 안에. 문제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어? 본문에 있다. 지문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릿속에 두 가지 이상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말라야. 두 개의 공통점이든 차이점이든 물어볼 때 머릿속에 절대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지 말자. 이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뚜렷한 생각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답을 골라낸다야. 아까 적절한 것 하나, 뭐에 대한 설명 이거 나오잖아. 그 본문에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와야 돼. 이 세 가지 원칙이야. 모든 답은 지문에 있어. 답을 모르겠어. 그럼 지문을 봐야지. 선택지를 자꾸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렇죠? 두 번째, 머릿속에 두 개 동시에 집어넣지 마라. 그리고 뚜렷한 생각이 있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온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거 가볼게요. 쉬운 거 했으니까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구이 싫어한다. 어려운 거 싫어한다. 이거 재밌어. 기술 지문. 문단 한번 써볼게요. 요런 지문을 이제 기술 지문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술 지문이니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3대장 있잖아. 3대장. 과학, 기술, 그 다음에 뭐? 과학, 기술, 경제. 요 세 개가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3대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기술이 나왔어.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기술이야. 제일 쉬워. 경쟁이 어렵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경제도 좋아해. 선생님 과학이 싫어. 근데 왜 기술이 그나마 낫냐면 기술은 어떤 원리나 개념만 알고 있으면 글을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어. 어차피 다시 봐야 되거든. 과정이 나왔다. 여기 과정이 있다. 이것만 알면 돼. 나중에 찾아서 풀어보니까 항목화만 기술 좀 한번 가봅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자동차 분야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오염물질이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나올까? 그래, 친환경차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 이렇게 밑줄 한번 끌까? 어이구, 왜 이렇게 지나니? 자, 여기서 이제 친환경차가 이 글 전체 핵심어가 되겠죠? 이렇게. 범위가 너무 넓지? 그지? 범위를 좀 더 좁혀줄 거야.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이 중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해주는 모터만으로 구동되고 하이브리드 차는 모터와 함께 내연기관처럼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엔진을 사용하여 구동된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뭐와 뭐의 차이니?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체크해 주는 게 맞겠지. 일단 좀 더 끝까지 읽고 가볼게. 그 다음에 여기는 내연기관차는 마찰 제동장치를 사용하므로 차가 감속할 때 운동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사라지는 반면이지. 또 두 개의 차이점이 나오겠지. 친환경차는 감속 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의 충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회생 제동장치를 사용해 에너지회를 높이고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 하기 전에 글에 가볼게. 일단 첫 번째는 친환경차는 세 가지가 있지. 이걸 몇 가지로 나눴니? 두 가지로 나눴지. 그치? 뭐하고 뭐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로 나눴지.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나눴니? 내연기관차와 뭐로 나눴어? 친환경차로 나눴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여기 친환경차는 뭐가 들어가니?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모든 것들을 다 묶어주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갈게요. 하이브리드가 있대요. 친환경차에는. 그치? 그 다음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구분했죠? 그 다음 반면에 또 뭐가 있어? 내연기관차와 반면 친환경차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구분해 놓으면 되잖아. 내연기관, 친환경차. 여기는 제동장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제동장치를 사용하고?
마찰 제동장치. 여기서는 무슨 제동장치? 회생 제동장치. 이거야, 차이점은. 여기는 제동장치와 관련된 거, 여기는 엔진을 관련된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구동력과 관련된 거. 구동력과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앞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고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체크만 해라면 돼. 아까 얘기했지만 찾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술주임이 쉬운 거야. 세 번째. 하이브리드 차는 출발할 때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하고, 주행 시에는 주행 상황에 따라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이용하므로 일반 내연기관보다 연비가 좋고 배기가스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엔진 없이 모터를 사용해 전기 에너지만으로 달리는 차라 할 수 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해 움직이고, 수소전기차는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글이 막 줄줄이 나열되어 있으면 얘를 나누고 묶고 이거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는 맨 처음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지? 근데 다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뭐로 다시 한번 나눴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로 나눴어요.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야. 하이브리드에 대한 설명,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공통점, 그리고 전기차 설명, 수소전기차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은 무조건 체크. 이렇게. 자, 다음 연료전지 가볼게요. 연료전지는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하여 가로로 쌓아 만드는 이를 스택이라고 한다. 연료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연료전지가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겠니? 앞에 수소전기차는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변환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수소전기에너지와 관련된 거야. 연료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 산소가 만나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의 과정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성한단 말이야. 근데 산화하고 환원을 잘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설명해줘. 산화란, 환원이란, 이렇게 물질이 전자를 얽혀 있는 것을 이온화라고 하는데,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라고 했지. 이온화는 다른 말로 두 개예요. 환원도 이온하고, 그 다음 뭐도 이온하니까 산화도 이온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봐요. 밑줄을 그어야 돼요, 하나는.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 요 앞에는 안 그어도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차이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와 관련된 얘기입니까? 수소전기차가 뭘 얻는 방법이니? 구동할 전기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되겠지? 그래, 전기에너지 있는 방법이 뭘 이용한다는 거니? 산화와 환원이라는 이온화를 이용한다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밑줄 어디다 그럴래, 그러면? 다시 하지. 구야, 다시 크게. 어디? 여기? 여기? 오케이. 좋아. 생성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생성한다요. 여기까지가 설명인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산화와 환원을 모르니까 산화와 환원을 밑에 설명해 준 거야.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도 이제 기억할 때, 여기가 수소와 공급되는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기억해야 돼? 수소 전기차에서 연료전지가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맞아. 제목으로. 그래야지 나중에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더 정보량이 많다는 말을 써요. 그래, 정보가 너무 많아. 정보량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하다 보면 막 머릿속에 기억하다 보면 머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구나. 여기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만 가자고. 다음 문단 가도 되겠죠? 근데 그 밑줄을 긋는 것도요. 선생님이 다음에 다시 이 글에다 밑줄을 긋잖아? 이것과 체크가 좀 달라질 수 있어, 밑줄이. 하지만 전체 큰 흐름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 다음, 네 번째 문단 가볼게. 수소 전기차에는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자 전해질망을 지닌 연료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출력이 크고 저온에서 작동이 되며 구조도 간단하다라고 나와 있지. 자, 계속 수소 전기차가 나오네.
근데 여기 보면 and가 있어요. 고, 또 간단하다라고 나와 있죠. 되며 이렇게 되어 있지. 번호를 매길 수 있지. 그러면 첫 번째 다른 연료전지의 출력이 크고 저온에서도 작동이 되고 구조도 간단하다라고 나와 있지. 뭐가? 이 세 개를 묶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이게 수소전기차에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자 전해질망을 지닌 연료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연료전지에 음극과 양극에 사용되는 촉매 속에 들어있는 백금은 여기 봐. 백금을 넣은 다시 글 한번 보자. 다시 내용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 그래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자 전해질망을 지닌 연료전지죠. 두 개지. 백금 넣은 촉매와 고분자 전해질막이지. 그럼 이거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묶어둔 거니까. 그래서 밑에 촉매 속에 들어있는 백금 여기가 첫 번째. 그 다음 뭐가 나오겠니? 고분자 전해질막 나오겠지. 그리고 고분자 전해질막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게 동그라미처럼 되겠죠. 그리고 해서 촉매에 들어있는 백금의 역할. 그 다음에 고분자 전해질막 어떻게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고분자 전해질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각각이 하는 역할 기억하지 마. 여기 나와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는 보자마자 딱 어떻게 될지 이 글이 나오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겠니?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뭐를 매겨줄 수 있어? 뭐를 매겨줄 수 있어? 거의. 그래 순서 번호를 매겨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밑줄은 그냥 여기만 할게요. 과정은 자 갑니다. 수소를 저장한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음극으로 공기 구입 전 주입되는 외부의 공기수 산소가 양극으로 공급되며 시작된다. 여기가 첫 번째 1.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시작돼요. 다음 음극에 공급된 수소는 촉매 속 백금의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고 여기도 2 분리되는 게 먼저. 다음 수소 양이온은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해 X극으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X극이라고 그랬니 내가 지금? 미쳐가고 있구나 지금. 양극으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잘라. 그럼 여기가 몇이 되겠어? 여기가 3이 되겠지? 이렇게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며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라고 했죠? 그럼 전기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건지 발생되는 거지? 이렇게 네 번째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모터로 전해져 동력원이 되고 일부는 배터리에 축전된다. 여기가 다섯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뭐가 하는 역할이니? 음극에 공급된 수소의 과정이지. 근데 수소도 공급되지만 산소도 공급되지 양극으로. 그 다음에 양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외부회를 통해 이동해 온 전자와 결합해 산소 음이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번호를 다시 뭘로 시작해도 되겠니? 2로 시작해도 되겠지. 아니면 하다 보면 선생님도 그래요. 하다 보면 예측이 벗어날 수 있잖아. 선생님 봐봐. 이거 줄기. 아까 능동적인 독서는 예측과 확인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도 가다 보면 예측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일관적인 순서인 줄 알았더니 다시 여기서는 수소가 공급되는 거하고 산소가 공급되는 거 두 개로 나눠준 거야. 그 중에서 앞에 부분은 수소고 뒤에는 뭐가 되게? 산소가 되겠지. 읽다가 보면서 이거 잘못됐네. 이거 일관된 과정인 줄 알았더니 일관된 과정이 아니네. 과정이 공정이 몇 개로 나눠져 있니? 두 개로 나눠져 있지. 그래서 선생님도 실제로야.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 준비할 때 이렇게 갔다가 그럼 여기는 2로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했단 말이야. 여기 3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체크해. 야, 이렇게 가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여기를 수소의 과정이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요? 준서가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지. 그러니까 글은 자꾸 읽어보는 거야. 이런 구조가 지금까지도 나와 있었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모든 과정 어쨌든 간에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인 거야. 수소와 산소가 공급되면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급된 수소는 이런 과정은, 공급된 산소는 이런 과정을 갖추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제목도 구하기가 편해지지. 근데 여기서 이제 니네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과정을 막 머릿속으로 막 그려, 막 그림 그려, 외부로 가고 막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림도 없잖아. 이해도 힘들어. 나중에 문제 뒤에 넘겨가봐. 뒤에 문제. 넘어가봐. 다음 페이지 넘어가봐. 아니. 그 몇 페이지냐, 그 옆에. 65페이지에 보면 그림 있지? 이 그림 보고 나서 해도 되잖아. 그럼 문제 풀 때 가서, 그때 가서 봐도 되는 거야. 제목만 잘 붙여주면 돼. 자, 여기는 연료전지에서, 수소전기차지?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수소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소는 가솔린의 3배나 되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를 지니고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이용하므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and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필터로 정하여 사용한 후 배출함으로 공기가 정화되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라고 했지. 여기는 연료정지 자동차의 장점이 되겠지. 첫 번째, 에너지 효율이 높다. 두 번째,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세 번째,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도 한다.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가 세 가지니까 여기에다가 장점 이렇게 써도 되겠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나 고가인,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장점 나와도 그러나 이거 뭐가 되겠니? 단점이 되겠죠? 고가인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해 연료전지를 제작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 1.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해야 하므로 폭발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 2. 폭발의 위험성이 커. 보관과의 어점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다라고 했으니까 단점이라고 해도 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여기 해결해야 할 과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소비해요. 이런 글들은 읽을 때. 자, 끝났죠? 그러면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는 큼지막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친환경차가 주목받고 있죠. 자, 친환경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에는 뭐가 있냐면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있어요. 여기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구동, 하이브리드의 구동이죠. 그죠? 내연기관을 같이 이용하죠. 여기는 내연기관은 제동장치, 여기는 친환경차의 제동장치가 되겠고요. 그다음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특징 나와 있어요. 전기차, 수소전기차 이래요. 자, 수소전기차는 연료정지에는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기, 산화와 환원 반응을 이용한다고 했지. 산화가 뭔지, 환원이 뭔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산화와 환원에 대한 얘기, 구체적인 과정이 나오죠. 촉매와 연료정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얘는 이런 장점과 이런 장점과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백금이 하는 역할은 이렇고요. 고분자 전해지는 역할은 이래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실제로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본다면 수소와 산소가 공급되는 것부터 시작해요. 공급된 수소가 가는 과정, 공급된 산소가 가는 과정. 이런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소에 대한 설명이야. 수소는 세 가지 장점. 하지만 이런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다. 이렇게 정리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글을 한번 읽고 나서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옆으로 볼 거잖아. 자, 책을 나란히 펴세요. 항상 책은 나란히 펴. 나란히 안 펴지나? 페이지가 다른 아예? 어떤 페이지요? 잠깐만. 페이지가 여기요? 책 펴봐. 이렇게 펴지지. 이렇게 나란하게 펴져. 그래서 왼쪽에는 지문이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실제 모의고사 시험지는 이거에 정확하게 2배예요. 아니 2배가 아니라 종이 자체가 A4지가 몇 개 들어가냐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4개 정도 들어가요. 한 페이지가. 그게 A3 정도 되니까 4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펼치면 웬만하면 문제하고 지문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와. 자, 문제 갑니다. 그러면 문제 갑니다. 승우, 왜? 힘들어? 아니요. 안 힘들지? 그게 힘들어요. 자, 볼게요. 사실적 사고 내용일치죠? 항상 키워드
저 내용이 어디 있지? 이 생각하라 그랬죠? 고압으로 압축된 수소는 폭발 위험이 크니 보관이나 이동이 어려움만 겪은. 자, 수소의 장단점 어디 나옵니까? 몇 번째 문단? 6번째 문단. 맞아요? 자, 폭발 위험성이 크니 보관이나 이동이 어려움이 많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수소 전기차는 공급되는 외부 공기를 필터로 걸러 사용하므로 정화된 공기가 배출되겠군. 맞아요?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수소 전기차의 장점 나오잖아. 몇 번째 문단? 5번째 문단에 5번째 문단인가? 아니네? 미안. 6번째 문단에 앞에 장점이죠? 오케이. 좋아. 수소가 연료를 쓰이는 이유는 가설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지만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자, 수소의 장점. 맨 6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첫 번째 특징이 뭐지? 준성이? 그래, 효율이 좋잖아. 틀렸죠? 답 3번.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적 사고 문제는 니네가 딱 정립해야 돼. 사실적 사고 문제는 본문의 구조화를 얼만큼 잘했는지야. 내가 그 부분을 빠르게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능력만 해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답이 확실하면 더 이상 다른 문제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봐라. 아까 앞에 그 고3, 내는 고3 형들한테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중간에 까먹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문제 풀다 보면 학생들의 안 좋은 습관 2가지가 있어요. 안 좋은 습관 2가지가 첫 번째는 선택지를 의무적으로 2개를 남겨. 그러니까 니네는 선생님 하다 보니까 2개가 남는다고 생각하잖아. 선생님 볼 때는 의무적으로 2개를 남기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경우에 자꾸 선택지 2개가 남아요. 자신 있게 하세요. 또 하나는 중간에 이렇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오잖아, 니네. 그래도 뒤에 거 읽지. 그지? 읽는 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읽을 때 얘가 답이야? 그럼 얘를 답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읽는 게 아니라 답이라고 확신하니까 뒤에 거는 그냥 읽는 척만 해. 이런 경우도 많아. 그럴 바엔 차라리 읽지 마. 확신이 서 있으면 읽지 마. 확신이 안 설 때만 뒤에 거 읽는 거야. 다음. 자, 이 문제 3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3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요. 잘 봐요. 3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1학년 문제하고 1, 2학년 문제하고 3학년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1, 2학년 문제는요. 여기 1, 2학년 문제지. 그지? 3학년 문제는 여기서 뭐가 빠져? 밑에 있는 설명이 빠집니다. 밑에 있는 설명이 빠져요. 그러면 뭘 해야 되니? 수소가 들어가는 쪽이네?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자, 수소는 어디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극이라는 건 내가 직접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는 건 무슨 극이죠? 플러스 극이지. 그러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게 뭐죠?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그래, 밑에 설명돼 있잖아. 근데 본문에 자꾸 찾아야 되는 거야, 3학년 때는. 이게 이제 전해질막이야. 구분자 전해질막이야. 근데 양극에서 음극으로 갈 때 이건 뭐가 돼? 그럼 B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간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 이거인 거야. 그래서 1, 2학년과 3학년의 차이는 이런 설명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야. 근데 이것만 해주잖아? 이 문제는 더 이상 얘 볼 필요도 없어. 어디만 보면 돼? 본문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을 거잖아.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자, A와 D에 들어있는 금속은 A와 D지. 양극과 음극 금속은 수소와 산소 이온화를 촉진하겠군이라고 나와 있네? 하나씩 봐도 상관없고 2개씩 봐도 되고. 자, 음극에 들어있는 금속 뭘로 되어 있어요? 음극은? 백금. 양극에는 뭐 들어있어요? 본문 봐야지. 자, 내가 보자. 자, 여기 구조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4번째 문단이잖아. 구조니까. 봐, 여기 나왔잖아. 촉매와 고분자선이 여기잖아. 일단 구성은. 볼게요. 양극과 음극에 사용되는 촉매 속에 들어있는 백금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백금이 들어있네? 백금은 수소의 산화 반응을
양극에서는 환원 반응을 활성화되지. 결국은 이온,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온화라고 부르잖아. 그지? 두 개를 활성화한다.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맞는 거야, 얘가. 수소와 산소의 이온화를 촉진하겠군. 수소와 산소의 이온화? 뭐가 이온화되죠? 수소와 산소 맞네? 맞네. 자, 이렇게 맞네요. 동그라미. 비를 외부를 통해 전자가 흘러가는 이유는 본문에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 흘러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전자가 C가 전자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군. 자, 전해질막 찾아보세요. 전해질막이 전자 이동을 억제합니까? 전해질막이 하는 역할 봐. 전해질막도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 이 문제 아직 찾는 게 아직은 서툴구나. 봐봐. 전해질막이지. 봐봐. 선생님 봐봐. 전해질막이지. 양이온 이동은 돕고 음이온 전자 이동은 억제한다. 자, 음이온은 억제. 전자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맞아? 음이온이 뭐야? 이거 본문 설명 봐. 이거 봐봐. 봐봐. 여기 봐봐. 화면. 양이온과 전자가 뭐야? 음이온이야. 전자랑 음이온이랑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음이온은 일로 가, 못 가? 못 가지. 못 가니까 어디로 가? 일로 가지. 이게 전자인 거야.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 전류가 발생하는 거야. 이거 좀 어려워. 얘는 맞아요. 양이온은 일로 가요. 근데 전해질막이 음이온은 못 가게 해.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 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전자가 발생되는 거야. C를 통과하여 D로 들어가는 수소 양이온은 그지? A에서 전자를 이룬 수소이겠군. 자, C를 통과하여 그러면 양이온이겠죠? 수소 양이온은 뭐야 이거? A에서 전자를 이룬 수소이겠군. 맞지? 수소가 양이온과 음이온하고 분리되지. 분리돼서 전자는 잃어버려서 전자는 일로 가고 여기서 양이온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맞죠.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는 B에서 만나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고. 자, 전기 에너지 어디서 만들어지죠? 과정 나왔잖아. 과정. 전자가 외부 통로를 흘러갔을 때 전자가 만들어진다고 나와 있지.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이렇게. D에서 수소 양이온과 삼소이온이 결합하여 물이 생성되는 거. 얘도 맞지? 자, 요 과정인데, 여기야, 여기. 봐. 얘들아, 봐봐. 아까 3번, 3, 4번. 음극에서 공급된 수소는 촉매 속의 백금에 의해서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여기서 양이온은 고분자 전지를 통과해 플러스극으로 가고, 전자는 외부원을 통해서 양극으로 이어지지. 그러니까 전해질막을 통과하는 애는 근데 뭐를 잃어버린? 전자를 잃어버린 양이온이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아직은 찾는 문제. 이게 3점짜리 문제인지 알겠죠? 과정이 복잡해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과정이 복잡해요. 어쨌든 이 문제의 출발선은 이거야. 분명한 거. 이 문제의 출발선은 이게 여기에 A, B, C에 해당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얘가 본문 몇 번째 문단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이 문제 3점짜리야. 답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요거 29번 요거 니네가 한번 해볼까? 29번, 30번 두 개 한번 해볼래? 일단 29번은 항상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간다고 했어. 이 순서는 아니야. 기억 먼저 가야 되겠죠? 자, 기억은 뭐죠? 한번 해줘봐. 기억 먼저 써보자. 기억은 뭐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맞아요? 맞아? 니은은? 하이브리드. 여기가? 내연기관이지? 본문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전기차, 수소전기차부터 가야 되겠죠? 가봅시다. 기억은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연료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다시
다시 찾아봐. 지금 찾고요. 기억은 전기차, 수소 전기차는 둘 다 찾아야 돼. 전기차만 찾으면 안 되고 수소 전기차 찾아야 돼. 연료 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 다행히 연료 탱크 필요 없어? 수소 전기차는 연료 탱크가 필요하지. 연료 탱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수소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문제. 기억은 두 개야. 전기차 연료 탱크 있어 없어? 없어. 수소 전기차 연료 탱크 있어 없어? 있어. 거기에 뭐가 차 있어야 돼? 수소가. 그 수소가 백금을 통과해, 전해질망을 통과해. 그렇게 나오잖아. 수소 탱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외부에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몇 번? 1번. 기억이 틀렸죠. 답 너무 쉽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놓치고 갔어 봐. 그럼 이거 다 봐야 돼. 답이 없다? 그럼 멘붕이 오는 거야. 하나를 볼 때 꼼꼼하게 봐. 답은 의외로 빨리 많이 나와. 이렇게. 다음 30번. 가와 가장 가까운 음에 쓰인 것 같아서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보라고 했죠? 가 뭐냐? 받고. 주목을 받는데. 주목을 친환경차가 관심을 받는 거잖아. 그 받는 거는 추상적인 거, 구체적인 거? 관심이나 주목이니까. 추상적인 거지. 그래. 그러면 추상적인 관심이나 주목을 받는 거 찾아보세요. 관심이나 주목, 추상적인 걸 받는 것. 몇 번? 3번. 난데. 선생님 집에서 귀여움이. 그래, 선생님 귀여움이. 아니야? 고개를 떨고. 자, 3번.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휘 문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 건데 어휘 문제만 잠깐 봐볼게. 어휘 문제는 일단 다른 말로 바꿔보는 거. 근데 다른 말로 바꿔도 말되는 게 여러 개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게 추상적인 건지 또는 구체적인 건지 요것도 한번 따져보는 게 좋아. 알겠지? 일단 1, 2학년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답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까지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신경 쓸 문제가 없어. 그 문제는. 왜? 이 문제는 옛날에 수능이 60문제가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는 1점짜리 문제. 맞으면 다 맞고 틀리면 다 틀려. 어려우면 못되게 어려웠고 어떤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오는 문제도 있잖아. 그건 누구한테나 쉬워. 어떤 문제 또 누구한테나 어렵기도 해.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말로 바꿔본다. 두 번째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 따져본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1, 2학년 수준에서는 답이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 쉬었다 합시다. 자, 문단모로 다 썼죠? 자,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온다고? 화제나 논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뭘 결정해준다? 독해 방향을 결정해준다. 독해 방향을 결정해준다. 한번 읽어볼게요.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식욕은 기본적으로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중추의 영향을 받는데 이 중추에는 배가 고픈 느낌을 들게 하는 섭식중추와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하는 포만중추가 함께 있다. 여기까지만 잘라줄게요. 지금 두 개로 나눠졌지. 뭐가 나눠졌지? 섭식중추와 포만중추 두 개 나눠져 있지. 그럼 얘 두 개가 들어있는 문장 뭐가 되겠어? 여기가 밑줄이 되겠지. 그러면 그 밑줄은 어떻게 되겠어? 식욕은 기본적으로 내 시상업에 있는 식욕중추의 영향을 받는데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섭식중추, 동그라미 포만중추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섭식중추는 뇌 안에 다양한 곳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세모 식욕이 느껴져 치매 분비와 같이 먹는 일과 관련된 무의식적 행동이 촉진된다. 그러다 세모 영양분의 섭취가 늘어나 포만중추가 작용해서 식욕이 어떻게 된다? 억제된다 라고 나와있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체크할 건지. 일단 식욕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요. 식욕은 기본적으로 중추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식욕 중추에는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뭘로 할 수 있냐면 과정이죠. 과정이니까 뭘 매겨줄 수 있어? 번호를 매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영양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섭식 중추는 뇌 안에 다양한 곳에 신호를 보낸다. 여기까지 1이에요. 그러면 식욕이 느껴져 치매 분비와 같이 먹는 일과 관련된 무의식적 행동이 촉진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영양분의 섭취가 늘어나면 포만중추가 작용해서 식욕이 뭐한다? 억제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요. 여기서는요. 식욕을 관리하는 식욕중추에게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중추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뇌에 있는 섭식중추나 포만중추는 어떻게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 식욕을 조절하는 것일까? 나와 있지? 그럼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 그냥 어떻게 섭식중추나 포만중추는 어떻게 몸속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식욕을 조절할까? 라고 물어본 거야.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 속에 흐르는 영양소인데 특히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과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겠네. 뭐가 중요하다? 포도당과 지방산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뒤에서는 포도당에 대한 설명, 지방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이건 뭐에 대한 답이니? 물음에 대한 답이잖아. 그럼 선생님은 웬만하면 물음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뇌에 있는 섭식중추나 포만중추는 어떻게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 식욕을 조절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포도당과 지방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여기다 동그라미 선생님이 안 쳤어요. 왜 안 쳤냐면 동그라미 여기가 아니라 어디서 먼저 탄수화물은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변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포도당이겠죠. 자, 갑니다. 먼저니까 먼저 우선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뭐가 돼? 1. 먼저 탄수화물은 식사를 통해 섭취된 섭취된 후 소장에서 분해되면 여기까지가 1.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 여기까지가 2. 그러면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3. 좀 세부적으로 잘라도 돼요. 이를 줄이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4. 이 포도당과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시상하부로 이동하여까지 자를까? 자르는 게 좋아. 너무 복잡하면 자르는 거 자꾸 잘라. 이렇게 5. 시상하부로 이동하고 포만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6. 섭식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반면에 라는 말이 나왔어요. 반면에 지방은 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탄수화물에서 발생된 포도당. 여기서는 지방에서는 지방산이 되겠지. 그럼 구분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 탄수화물은 여기다 네모해도 되고 아니면 포도당으로 해도 되고.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게 탄수화물에서는 포도당과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이라고 했으니까 포인트는 어디다 맞춰주는 게 좋겠니? 탄수화물에 맞춰주는 것보다는 포도당, 지방보다는 지방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여기는 네모 하나를 칠 거면 어디다가? 포도당, 여기다가 네모를 쳐줄 것 같아서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네모를 쳐주면 포도당이 돼. 그럼 여기는 다시 지방은 여기서 순서가 나오겠죠? 지방은 피부 아래 조직에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액소로 흘러가 간으로 운반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간으로 운반된대요. 지방이.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혈액속으로 흘러가 간으로 운반된대요. 뭐가? 중성지방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되고 이 중성지방이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시상압으로 이동하여까지 자를게. 선생님 위에도 잘랐으니까 섭식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포만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이렇게 4. 이와 같은 작용 원리에 따라 우리의 식욕은 이와 같은이라는 말은 위에 있는 거 싹 다 정리했어요. 식욕이 조절되는 거. 포도당 네모 쳤으니까 어디도 네모 쳐야 되겠니? 지방산 네모 이렇게 됐죠. 자, 밑줄도 많고 체크도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해 보면 되게 간단해. 위에서 식욕. 그렇다면 뇌에 있는 섭식중추나 포만중추는 어떻게 몸속 영양분의 상태를 따라 식욕을 조절하냐. 여기에 중요한 건 포도당과 지방산. 여긴 포도당이 하는 역할, 여기 지방산이 하는 역할. 이렇게. 어차피 생물 시간 아니잖아. 이거 한 번 읽고 이거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생물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배경지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면 밑줄은 복잡하지만 과정은 단순하지. 이렇게. 구조는 단순하니까. 다음. 그런데 여기 되게 신기한 게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야, 나 배 터져서 밥 못 먹겠는데? 그러다가 마카롱 먹을래? 그러면 나 하나 먹어볼래. 배가 터져 뒤질 것 같은데도 마카롱은 들어가잖아. 그 원리가 다행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가 본데. 선생님 아이스크림. 뷔페 가서 배가 불러 터져 죽을 것 같은데요. 과일과 아이스크림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영양분 섭취만을 목적으로 식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앞에가 밑줄이죠. 영양분 섭취만으로 식욕을 느끼는 게 아니래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처럼 영양분의 섭취와 상관없이 취향이나 기분에 자유되는 식욕도 있다. 이와 같은 식욕은 대뇌 앞부분에 있는 전두연합 영역에서 조절되는데 본래 이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식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지. 영양분 섭취와 관련 없는 것은 어디에서 영향을 미친대요? 전두연합 영역에서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여기까지. 영양 섭취 말고도 식욕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어디? 전두연합 영역에서 조절된다라는 얘기야. 됐죠? 오케이. 그럼 가보자. 이곳이 어디? 전두연합 영역이에요. 전두연합 영역. 음식의 맛, 냄새 등 음식에 관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처리해 종합적으로 기억한다. 또한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곳에서 하는 역할 1.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도 이곳에서 담당하는데, 그죠? 이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두연합 영역. 전두연합 영역의 지령은 신경세포의 신호를 통해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로 전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거죠. 여긴 전두연합 영역에서 영양소와 관계없는 식욕을 느낄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한편 전두연합 영역의 기능을 알면 음식을 먹은 후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디저트를 먹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배가 찼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배가 차지 않았지만 특정한 맛에 질렸을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야.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먹는 현상은 모두 전두연합 영역에 영향을 받는다. 먼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먼저는 무조건 뭐라고요? 1. 배가 찬 상태에서는 이거 두 가지잖아. 배가 찬 상태 있고 특정 음식에 질렸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 배가 찬 상태니까 네모 쳐버릴까 봐 선생님. 이렇게 배가 찬 상태 네모 쳐볼까 봐. 전두연합 영역의 신경세포가 맛있다 같은 신호를 미안 중간에 빼먹고 읽어. 배가 찬 상태에서는 전두연합 영역 영향으로 위 속에 디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대요. 전두연합 영역의 신경세포가 맛있다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자 순서죠. 또 맛있다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오렉신이 뭔지 모르니까 오렉신 설명. 오렉신은 위의 운동에 관련하여 신경세포에 작용해서 위 내용을 밀어내고 다시 새로운 음식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왔죠? 여기 세 번째. 먼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다음으로 나와 있지. 다음으로는 어떤 경우가 되겠니? 여기는 배가 찬 상태고 또 하나는 특정 맛에 질렸기 때문에 이게 나오겠지. 그때는 이제 질렸을 때 나오겠죠. 배가 차지 않은 상태지만 배가 차지 않은 상태, 여기 배가 찬 상태, 차지 않은 상태 이렇게 네모칠까봐. 전두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특정한 맛에 질릴 수 있다. 질렸을 경우야. 그래서 식사가 끝난 후에 되게 단맛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게 되는데, 단맛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식이나 반찬에는 그 정도의 단맛을 내는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디저트 먹을 배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뒤에 걸 밑줄 안 크지 말자. 안 해도 될 것 같지? 이렇게.
자, 다시 정리 가볼게요. 첫 번째 문단, 식욕의 개념에 대해서, 식욕의 특징,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 식욕은 기본적으로 뇌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중추에 영향을 받는데요. 식욕중추는 바로 섭식중추와 포만중추가 있고요. 우리가 영양분의 섭취를 통해서 작용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뇌 섭식중추와 포만중추는 어떻게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서 식욕을 조절하느냐. 여기 역할을 하는 건 두 개야. 포도당과 지방산이 있어요. 포도당이 하는 역할 이만큼. 그 다음에 지방이 하는 역할 이만큼. 이렇게.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식욕과 관련돼서 적용됩니다. 여기는 영양분과 관련된 거였죠. 근데 영양분과 관련 없이 식욕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작용하는 건 뭐? 전두 연합 영역이야. 이곳에서는 이제 요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의 지령은 신경세포 신호를 통해서 섭식중추와 포만중추로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건 실제로 한번 그거 보면 우리가 배가 이제 음식을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실제로 배가 찬 경우일 수도 있고 특정 음식에 질렸을 경우가 있어요. 배가 찬 상태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배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는 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그런 구조는 자꾸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야. 선생님도요. 여기 나와 있는 과정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선생님도 문제 매번 풀어봐야지 알아요. 안 보고 이거 다 몇 번이네. 야 이건 그러니까 선택지만 보고 야 이건 이거니까 이거 답이고 이거 선생님도 못 풀어요.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이 글의 내용이 한 10번 정도, 20번 정도 읽으면 이 내용이 기억날 법도 하잖아. 선생님 기억 안 나요. 기억하려고 애도 쓰지도 않고. 다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뭐만 기억하냐면 구조는 기억나요. 구조. 이 글이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끝냈는지 구조는 기억나지만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 가끔 뭐 이제 큰 학원에 가면 국어 선생님이 여러 명 있어. 그럼 저쪽에서 질문하는 거 이렇게 들어봐요. 그럼 선생님이 선택지만 보고 다 알아요. 야, 이건 어디에서 무슨 내용인지 말했으니까 선생님 하나도 몰라요. 그런 거. 여기 몇 번째 문단에 있어. 여기요. 난 다 찾아서 보거든. 그건 이제 성향의 차이지만 선생님도 내용 하나도 몰라. 이 시간 끝나면 이 내용 기억도 못해. 하지만 뭐는 풀 수 있어?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자, 가자. 키워드 잡아서 가보자. 표제야 부제. 제목이지. 단번에 찾아야죠. 자, 선생님 봐. 이건 선택지 보고 고르는 문제 아니야. 이 글은 뭐와 관련된 문제죠? 식욕을 관장하는 거지. 식욕을 조절하는 거지. 첫 번째, 식욕 조절 어디서 하지? 봐도 돼. 이때는 봐도 돼. 어디서 하지? 어디서 해, 식욕 조절은? 식욕중추. 그지? 식욕중추는 뭘 통해서? 에너지. 그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하지? 전두 연합 영역에서 하지. 거기서 식욕과 관련된 그런 거잖아. 어떻게 해서 식욕을 느끼고 어떻게 조절되는지지. 자, 그거 머릿속으로 가지고 와서 봅시다. 그럼 답 몇 번일까요? 생각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커요. 자, 답 몇 번? 1번. 이렇게. 한 번 읽어보면 이런 문제는 되게 쉽게 풀어.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이런 문제 처음 해보나? 이런 거를 아이고, 글씨가 논지 확인 문제라고 불러요. 논지 확인 문제.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건 글의 흐름을 알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건 이 문제 풀 때 아주 도움이 되죠. 딱 봐, 단번에 답이 나오지? 시간 안 되겠지? 근데 이걸 먼저 생각 안 하면 똑같아 또. 이거 보고 맞나? 이거 보고 맞나? 이거 보고 맞나? 아, 머리 아파. 이렇게 봐야 돼. 한 번에 보고 딱 한 번에 보자. 자, 32번. 이게 자, 이제 9위. 이 문제 무슨 문제인지 알다, 이제. 유형 뭐죠, 이거? 보면 찾는 거니까. 무슨 사고? 그래, 사실적 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사실적 사고, 내용 유치. 식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욕망이다. 식욕에 대한 개념.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첫 번째 문단 찾아보세요. 반드시 필요한 욕망이다. 맞습니까? 예, 네, 맞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선택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절대 던지지 말아야 할 질문. 식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할까? 아닌가? 이 질문은 절대 하면 안 돼.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식욕에 관한 거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이 질문이 먼저예요. 그래서 찾아가야 돼. 키워드 있잖아. 식욕. 인간의 뇌에 있는 시상하부는 인간의 식욕에 영향을 끼친다. 자,
시상하부 찾아야 되겠지.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시상하부에 있는 어디에서? 식욕 중 주지. 그러면 시상하부는 인간의 식욕에 영향을 끼치 안 끼쳐? 끼치죠. 맞죠? 위의 운동에 관여하여 오렉신은 전두 연합 영역에서 분비된다? 찾아봐. 오렉신 어디서 분비되죠? 오렉신 동그라미 치지 않았나? 섭식 중추에서 오렉신이 분비되니? 난 몰라. 너네가 봐.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맞는지 어디서 분비 몰라. 보면 찾아봐. 오렉신 어디서 분비돼? 섭식 중추에서 분비돼? 전두 연합력에서 분비되는 거 아니고? 그지? 맞아 틀려? 다음 몇 번? 3번. 섭식 중추에서 분비된다며. 이렇게. 전두 연합력에서는 분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니? 본문에 봐봐. 전두 연합력에서는 분비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지령을 내린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명령을 내리는 거야. 전두 연합영역에서 어이 섭식 중추 오렉신 분비해. 넵. 그러면 섭식 중에서 오렉신을 분비하는 거야. 음식에 특정한 맛에 질렸을 때 딱 어딘지 알지? 그지?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맞습니까?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두 가지지. 첫 번째, 배가 찼을 때, 질렸을 때. 몇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전두 연합 영역은 정신적이고 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식욕에도 관여한다. 맞습니까? 몇 번째 문단?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됐던 것 같은데? 세 번째? 오케이. 믿어 나는 니네를. 다음. 야, 이거 봐라. 이거 이 별표. 이런 문제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문제야. 왜 좋아하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먼저 본단 말이야. 절대 이거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적절한 것이지. 하나지.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해야 돼. B는 뭐니? B. 구이가 읽어줘봐. B는 뭐죠? 끝까지. 거기까지요? 실제 배가 찼어. 식욕 중추작용이야. A는 뭔데? 그렇지. 디저트를 먹어. 그지? 야, 실제 배가 찼는데 디저트를 먹어. 뭐가 작용해서 그런 거지? 전두 연합 영역에서 어디로? 섭식 중추로 지령을 내리지. 그러면 섭식 중추에서 뭘 만들어내? 오렉신을 만들어내지. 그러면서 공간을 마련하는 거지. 그러면 섭식 중추하고 포만 중추 중 어떤 게 더 활발하게 이용되는 거야? 섭식 중추가 활용되니 포만 중추가 활용되니 작용하니? 섭식 중추 작용이지. 섭식 중추가 활발해져 아니면 억제돼? 활발해져. 그러면 섭식 중추 억제 틀렸고 포만 중추는 포만 중추는 어때? 억제되겠지. 틀렸지. 그럼 이게 설명이 돼? 설명이 안 돼? 이 과정을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타당하다가 맞겠지? 다음 몇 번? 뭐야 이거? 아닌데? 뭐야 이거?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 작용이 반복되는 거 아닌데? 다시. 실제 배가 찼어. 근데 디저트가 들어가. 포만 중추 아니야. 억제돼. 그리고 섭식 중추 작용이 활발해. 섭식 중추가 반복되는 거 아닌데? 아니, A가 뭐야? A, B 맞아나? A. 먹는 현상.
마련한다. 타당한데? 이거 오타인가? 갑자기 꼬였다. 기다려봐. 내가 뭔가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실제로 배가 찼으면 식욕중추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야, 실제로 배가 찼지? 그러면 식욕중추에서는 뭐가 활발해야 돼? 포만중추가 작용이 활발해져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답이 4번이구나. 야, 문제 이렇게 풀었구나. 선생님은 결과를 놓고 본 거야.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냐 못하냐로 봤는데 이 글에서는 얘를 고려해서 얘를 이해한 거야. 배가 찼지? 배가 차면 식욕중추에서는 뭐가? 섭식중추는 억제되지. 그리고 포만중추는 활발해지지. 그러면 배가 고파야 돼? 안 고파야 돼? 안 고파야 되지. 근데 여기서는 배가 또 들어가지.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 모순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포인트는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먼저 포인트를 줘야 돼. 이거 작용을 고려했을 때 얘를,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얘를 바라보는 거야. 에너지를 상대로 섭식과 포만중추가 작용한다는 입장에서 얘를 보면 말이 안 되지. 에너지가 꽉 찼는데 왜 몸속에 또 들어가지? 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얘네 입장에서 보면 그 식욕중추 작용이 아닌 전두 영역의 영역으로 하면 타당해지지. 근데 여기서는 식욕중추와 배가 불렀던 상황을 작용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38의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아니구나. 자, 요거 나왔어요. 자, 이 문제야. 이 문제는요 3점짜리도 아니고 2점짜리인데요. 잘 봐. 여기서 이제 A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아마 니네 책에 A가 없을 거야. A가 어디냐면 A는 두 번째 문단이에요. 두 번째 문단이 A입니다. 이렇게 돼요. A예요. 이걸 보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잖아. 1, 2학년 문제하고 3학년 문제하고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이 있느냐 없느냐였지. 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뭐야?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 디귿이 뭔지를 쓰는 게 우선이야. 자, 기억. 탄수화물이 분해되지. 그림 잘 봐야 돼.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기억이 돼. 그 기억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기억은 뭘까요? 포도당. 그래. 그걸 쓰는 거야. 그거 하려고 우리가 글을 읽는 거거든. 췌장에서 분비되는 얘가 혈액으로 들어가. 뭐죠? 인슐린. 오케이. 좋아. 인슐린. 여기서는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돼요.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돼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죠? 지방산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한번 먼저 봅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야. 그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얘는 그림은 중요하지 않아. 얘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포도당과 인슐린과 지방산의 역할만 보면 되는 거야. 자, 혈관 속에 기억의 양이 줄어들어요. 포도당이 줄어들면 니은이 분비된다? 아니죠.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면 인슐린이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얘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1번 틀렸네. 적절한 것을 묻는 건가? 2번. 혈관 속에 포도당과 인슐린이 많아져요. 그러면 섭식중추야, 포만중추야? 본문 봐야 돼, 본문. 이거 보고 푸는 거 아니야. 그림 보면 안 돼. 본문 봐야 돼. 인슐린과, 인슐린과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 그러면 섭식중추야, 포만중추야? 포만중추지? 배가 고픈 느낌이야? 배가 부른 느낌이 되겠지. 포만이니까. 그래서 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림 보고 푸는 문제 아니야. 이 그림은 어디 보세요. 화살표야. 이게 됐잖아. 그러면 본문에 있는 지방산, 본문에 있는 인슐린, 본문에 있는 포도당으로 푸는 문제야.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포도당과 시상업의 명령을 식욕중추에 전달해?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뭐가 작용하지? 본문에 나와 있어.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간으로 지방이 가지. 그래서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돼서 지방산이 혈관을 타고 가지. 지방산이 어디로 가? 그러면 여기서 뭐가 틀렸어?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디귿은 활동하는 게 맞지. 하지만 포도당은 어떨 때 활동돼? 배가 불렀을 때, 영양소가 충분했을 때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틀렸어? 기억이 틀렸네. 이렇게. 자, 공복 상태가 길어져요. 배가 고파.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죠. 그럼 지방산의 양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이거 그림 보고 풀 생각하지 마라. 그림 보고는 절대 못 푸는 거야 이건. 왔다 갔다. 이 문제의 낚시는 뭐냐면 원래 이 문제의 낚시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림 보고 푸는 거 있잖아. 이건 생물이야. 본문의 내용을 다 이해했을 때만 얘를 보고 풀 수 있는 거야. 이건 국어 시간이니까 기억 내용인지 모르고 얘는 없어도 돼. 체크했다면 이 그림 없어도 돼. 앞에 만약에 여기다가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다. 이 문제를 앞에 선생님 봐봐. 포도당, 이슐량, 지방산 있잖아. 포도당 어디 있어? 자, 이 문제 이런 문제랑 똑같아. 포도당 어디 있냐? 기역, 포도당, 니은, 인슐린, 디귿, 지방산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고 이게 없어. 그냥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랑 똑같은데 기역, 니은, 디귿을 그림 보고 찾게 만들어준 것 뿐이야. 기역, 니은, 디귿을 찾았다면 일단 이 지문은 이제 필요 없어. 부분 보고 맞춰보.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그림 보고 막 내용은 막 그렇지. 너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될 거야. 생각하지 마. 모든 답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거야. 지문에서 가져와야 돼. 이렇게. 됐죠? 답 4번입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이 상황 볼게요. 뷔페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자, 이건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 실제로 배가 찼을 경우. 두 번째가 질렸을 경우예요. 나도 배가 부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좀 더 먹어야 되겠어라고 했지. 디저트를 갑니다. 예전에 여기서 이 과자 먹어봤는데 정말 달고 맛있어. 오늘도 먹어볼까? 라고 말하죠. 야, 너희들 배가 터질 것 같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했지.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인가 지금? 단 거 보니까 먹고 싶은 거지. 디저트 먹고 싶은 거지. 그러면 질린 거야? 배가 찬 거야? 둘 다. 질린 거야? 질렸을 때는 본문 가봐. 본문에서 가봐. 질렸을 때는 배가 찬 건 아니지. 단 게 먹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질린 거야. 아무튼 이렇게 보자. 이런 상황에 둘 다 배가 찼는데도 더 먹을 거야. 1번. A는 오렉신의 영향으로 위에 후식이 들어갈 공간이 더 마련되었겠군. 맞니? 얘는 아까 A는 뭐가 그래서 배가 좋아하는데 디저트야. 꽉 찼지. 근데 디저트를 먹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배가 찬 거야. 아니 잠깐. 아니다. 미안. 자, 둘 다 배가 찼다고 보자. 자, 찼어. 본문에서 봐. 오렉신의 영향으로 후식으로 들어간 거지. 마련되지. 좋아. 섭식중추 작용으로 뷔페 과자가 맛있다고 떠올릴 수 있겠군? 맛있다고 떠올리는 건 섭식중추가 아니라 뭐였지? 전두연합영역. 그렇지. 틀렸어. B는 영양분을 섭취한 무관하게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영양분을 섭취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 전두연합영역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 답이 6번이네. B는 전두연합 작용으로 건강을 위해 입맛에 맞지 않은 녹차를 마셨겠군. 이것도 전두연합 키워드 같지? 찾아가봐. 맛이 없는 음식도 뭐 건강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맞니? 이렇게. 디저트를 둘러보기 전까지 섭식주체 작용이 점점 억제되었겠지? 그래서 포만중추가 작용이 돼서 더 이상 배가 못 먹겠다고 한 거야. 근데 단 걸 보니까 다시 섭식중추 작용이 활발해진 건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요. 지문은 이제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주면 지문은 구조화시켜서 읽고 문제를 볼 때는 오늘도 그런 문제들 여러 개 있었지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 아까 논지하기 문제는 제목 묻는 문제는 글의 흐름을 봐야 되고 사실적 사고는 본문에서 찾는 거니까 질문 자체가 몇 번째 문단이지 이거 가야 되고 보기박스 그림 있는 거는 이 그림이 빈칸이 어디에 있는 건지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문의 내용과 맞춰본다는 거 이런 거 뭐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글을 구조화해서 읽는 방법이 우선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 글의 구조가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글의 구조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2학년 1학기까지 읽어보고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지문 중심에서 문제 중심으로 조금씩 넘어가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야. 이해됐죠? 수업의 큰 방향은 그렇게 알고 가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